안녕하세요. 저는 정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살이에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마당에 나가 텃밭에 물을 주고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고 된장도 손수 담가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곤 했어요. 분이 손이 참 야무지다고들 했죠. 김장철이 되면 텃밭에서 배추를 뽑아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실하고 맛있어 보이는 김치를 골라 통에 담아 도시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들 민호가 말했죠. 엄마, 이제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랑 같이 살자. 민호는 제 외아들입니다. 올해 43이에요. 도시에서 회사 다니면서 가정을 꾸렸죠. 며느리 미애는 38이고 손주 은준이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저는 고민 끝에 아들 내외와 합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럼 이왕 합치는 거 저희도 이참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방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평생을 일군 시골집과 땅을 정리했습니다. 그 돈은 제 남은 인생을 기댈 마지막 보루였죠. 그래, 엄마가 새집 가는데 보태줄게 하며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쥐어줬습니다.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이 넣어둔 채로요. 이 돈이 있으면 아들한테 패 끼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네와 이삿날을 마쳤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가지와 쓰던 이불 한 채, 제가 담근 김치 몇 포기와 된장 한 통, 고향집 문패 분이댁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을 이름이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아들이 불러준 용달차에 제 짐을 싣고 조수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평생 익숙했던 새벽의 흙냄새와 고요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몇 시간을 달려 아들네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흙냄새 대신 낯선 콘크리트 냄새와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과 제 짐을 실은 용달차로 현관 앞이 몹시 어수선하더군요. 열린 현관문 안으로 이마에 땀이 맺힌 며느리가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짐이 많으시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제 용달차에 실린 이불 보따리와 작은 통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이삿짐 센터의 큰 짐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불이랑 내가 직접 담근 장이랑 김치 조금이야. 시골에선 이게 다 살림이지. 며느리는 땀을 닦으며 웃는 둥 마는 둥 말했어요. 이불은 하나만 쓰세요. 이 집도 생각보다 공간이 좁아요. 그런 장들은 냉장고에 다 안 들어갈 텐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분명 더 넓은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는데 그 넓은 집에도 제 집 놓을 공간은 좁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짐을 내려놓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식이었어요. 제가 쓸 방은 작은 안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마워. 짐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은준이 많이 컸네. 은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애야, 내가 오늘 저녁 할게.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냉장고 한쪽에 제가 가져온 된장통을 놓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감자를 넣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직접 담근 묵은 장으로 끓인 거였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참 정겹더라고요.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니, 이건 냄새가 너무 강해요. 은준이가 이런 청국장 같은 냄새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웃었죠. 그래, 그럼 창문 좀 열까? 며느리는 말 대신 창문을 열었어요. 그 소리가 참 크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요. 된장찌개 냄새 좋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해? 된장찌개 끓였어. 와, 오랜만이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어요.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많이 먹어. 은준이도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의 먹지 않고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여기는 제가 정리할게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 이 부엌은 며느리 공간이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문패를 꺼내 창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분이댁. 그 세 글자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내 부엌, 내 장독대를 거느리던 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여기는 제가 정리할게요라며 보이지 않는 선을 긋던 며느리의 그 차가운 태도가 떠올라 가슴 한쪽이 서럽게 아파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름이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참으로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문패는 걸었지만 분이댁은 저 멀리 시골집에 두고 온 것만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니까요. 오늘 도시로 왔다. 아들 밥상에 된장찌개를 올렸지만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았다. 괜히 아들과 같이 산 게 아닐까? 그땐 그저 그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의 그 서운한 마음이 가장 아픈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불안감이 더 끔찍한 날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시골과 달랐습니다. 닭 우는 소리 대신 저는 냉장고의 낮은 울음소리에 잠이 깨곤 했어요. 밤새 멈추지 않는 기계음이 꼭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제 신세 같았거든요. 눈을 뜨면 버릇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김치 냄새가 셀까봐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며느리 미애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믹서기에 과일을 갈던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도 도시 사람이니까 도시 생활 방식에 맞춰야죠. 여긴 다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냉장고 한 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집 전체에서 제 존재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김치통을 꺼내며 무심코 혼잣말을 했어요. 이것도 다 사람 사는 냄새인데. 그 말을 들은 손주 은준이가 제게 물었죠. 할머니, 냄새가 왜 사람 사는 냄새예요? 사람 손으로 정성껏 만든 거잖니. 사람의 온기가 닿으면 그게 다 사람 냄새지.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냉장고 문을 탁 하고 닫더군요.
그 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마음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문 하나가 닫혔을 뿐인데 그 안에서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며느리는 손주 은준이의 도시락을 싸면서 저를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은준아, 할머니가 주신 반찬은 냄새가 너무 강해서 선생님께서 힘들어 하신대. 내일부터는 엄마가 싸준 것만 가져가자, 알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주 은준이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군요. 그 작은 아이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제가 담가온 김치통을 꺼내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포장이 번듯한 반찬들에 밀려 제 김치통은 가장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걸 꺼내려 손을 뻗는 순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졌고 시뻘건 국물이 하얀 타일 바닥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며느리가 질색하는 표정을 감추고 말했죠. 어머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손은요? 아이고, 냄새가.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손길은 제 몸이 아닌 바닥의 김칫국물로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손이 미끄러워서. 괜찮아요.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죠. 웃으며 하는 그 말이 이제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시네요 하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부부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님 반찬은 이제 따로 보관해야겠어. 왜 또 그래?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 아는데 이제부터라도 확실히 해야지. 당신도 은준히 생각해야지. 아들 민호의 나지막한 한숨소리를 끝으로 대화는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냉장고 가장 아래 칸을 텅 비우고는 해맑게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머님 전용 칸이에요. 여기다 두시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저는 고맙다고 답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칸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선을 긋는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리 없는 그 경계선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제게 허락된 그 작은 칸만 살짝 열고 냄새가 셀까 전전긍긍하며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엌에 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은준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김치 맛있는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그 작은 속삭임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했지만 그만큼 더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 새끼 밥 굶길까봐 악착같이 일했던 이 손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반찬 하나 맘대로 못 꺼내는 신세가 됐구나 싶으니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밥 못 먹는 서름보다 더한 게 내 손이 쓸모 없어졌다는 서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공책에 연필로 꾹꾹 눌렀었습니다. 오늘은 부엌에 3번 갔다. 내 김치통은 열어본 지 사흘이 넘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하게 웃었고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고 저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냉장고 속의 차가운 경계선이 훗날 터질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저는 손주 은준이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스파이더맨 그림이 그려진 영락없는 초등학생의 일기장이었죠.
처음엔 그저 아이의 생각이 귀여워 무심코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오늘 엄마가 할머니랑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다. 엄마는 할머니 김치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할머니가 좋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그 한 줄, 한 줄이 달아빠진 제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그 작은 아이의 귀에는 이렇게나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책을 차마 덮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종이가 축축해질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은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거 제 일기인데 보셨어요? 저는 황급히 놀란 마음을 감추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응, 우리 은준이 글씨가 참 예쁘구나 싶어서. 아이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싫대요. 그럼 저도 할머니를 싫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맑고 투명한 질문에 저는 차라리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해주었죠. 아니야, 은준아.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오롯이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된단다. 은준이는 대답 대신 제 주름진 손을 작은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그날 하루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 미애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은준아, 밥 먹자. 할머니도 쉬셔야 하니까 이제 그만 나오고. 손주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오늘은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 은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닌가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준아, 할머니는 이따 먹을게. 얼른 가서 밥 먹어. 키 크게. 아이가 방을 나가고 저는 닫힌 문 뒤에서 그 작은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준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마지막 장을 읽었죠. 오늘 엄마가 아빠한테 말했다. 할머니는 이 집이 불편하신가 보다. 나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편했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동그란 눈물 자국이 번져나갔어요. 아, 이 작은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과 제 마음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구나. 저는 그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준아, 할머니 방에 그만 들어가. 할머니 피곤하시다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제 방문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혼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저는 제 낡은 공책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오늘 손주의 일기장을 보았다. 어른들의 서늘한 말이 아이의 마음에 시퍼런 멍을 남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단단한 돌멩이가 하나 생겼다. 때로는 날 선 욕설보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내 사람의 눈빛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병들고 있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이 집의 유일한 규칙을 만들고 있었고 아들은 침묵으로 그 규칙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약한 두 사람, 저와 손주가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꼭 길 잃은 별들처럼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라면 혹시 알아줄까 싶었지만 그 애는 요즘 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죠. 아내 눈치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 사는 게 팍팍해서 제 생일 따위는 잊어버린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손주 은준이가 좋아하는 잔멸치도 사고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돼지갈비도 한 근 끊어왔죠. 거창한 생일상은 아니더라도 저녁상에 슬쩍 올려놓으면 누구 하나라도 오늘 무슨 날인가 하고 알아채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부엌에서 서툴게나마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에 양념을 재워두고 멸치를 달달 볶고 시금치나물도 조물조물 무쳤죠. 도시의 부엌은 좁고 답답했지만 제 손끝에 담는 정성만큼은 시골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조용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애가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뭐 하세요? 오늘 저녁은 배달시켰는데 괜히 음식 남으면 아깝잖아요. 그 한마디에 반찬을 내려놓으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래도 내가 식구들 먹으라고 조금 해놨는데 그럼 내일 드세요. 저 오늘 피곤해서 밥할 기운도 없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손주 은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은준아,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인데 이리 와서 맛이라도 한번 볼래? 아이는 제 얼굴과 엄마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배달 온 거부터 먹으래요. 그 말이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못 본 척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잠시 후 며느리가 포장 용기들을 식탁에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식사해요. 오늘 특별히 비싼 걸로 시켰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삼켰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비싼 걸 시킨 거니. 그렇게 저는 아무도 모르게 제 생일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배달 음식 냄새만 가득했고 제가 온종일 정성으로 만든 반찬들은 싱크대 옆 찬밥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흩어진 뒤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를 작은 접시에 덜어 식어버린 식탁에 홀로 앉아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이게 내 70평생의 생일상이구나. 그때 손주 은준이가 부엌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드세요? 응, 은준이는 배부르게 먹었어? 네, 근데 할머니가 만든 갈비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갈비 한 점을 아이 입에 넣어 주었죠. 은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더요. 바로 그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준아, 뭐해? 양치해야지. 빨리 안 와? 아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방으로 쪼르르 달려갔고 부엌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낡은 공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내 몫의 밥을 차렸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대접이었다. 사람이 정말 외로워지는 건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아니더군요. 내 정성과 마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가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질 때, 그때 사람은 뼛속까지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정분이로 기억해주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겠구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문에 걸어두었던 분이된 문패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만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나를 지우고 살 수는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생일날에 냉랭했던 그 저녁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 낮은 조명 아래로 가족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어색하게 들릴 정도였죠. 그날 저녁은 며느리 미애가 만든 파스타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써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집에서 이런 것도 다 먹고 옛날엔 엄마가 해준 김치전 하나면 최고였는데. 파스타 면을 포크에 감으면서 저는 며느리를 슬쩍 봤어요. 미애는 은준이 옆에 앉아서 능숙하게 면을 잘라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치? 엄마가 우리 은준이 주려고 새로 배운 거야. 아들 민호도 그저 조용히 먹고만 있었죠. 바로 그때 손주 은준이가 해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김치전도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포크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준이 먹고 싶어? 할머니가 얼른 부쳐줄까? 네, 좋아요. 아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며느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준아, 오늘은 이거 먹는 날이야. 엄마가 준비한 거잖아. 그래도 김치전도 먹고 싶은데. 손주가 먹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붙여줄게. 그때 며느리가 제 팔을 나지막이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앉아서 드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은준이가 먹고 싶다잖니. 저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 작은 저항이 며느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는 순간 등 뒤에서 며느리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며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고 칼을 집었습니다. 사각, 사각. 김치를 한 장, 두 장 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렴, 금방 썰어서. 어머님,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왜 제 말은 맨날 무시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냥 먹던 거 먹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준이가 먹고 싶다고. 은준이 엄마는 저예요.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며느리가 제 바로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냥 손주가 좋아서. 맨날 그런 식이죠.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아들 민호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맨날 제 신경을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냐고요.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끔찍한 통증과 함께 목이 뒤로 확 꺾였습니다. 흐릿해진 시야에 집안의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속으로 아기를 품고 파고들었고 날카로운 손톱이 두피를 긁어내는 생생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팔은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기만 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나. 아들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매일매일 내 속을 긁는 게 어머님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때 땡그랑 마이너스하고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꽂았던 낡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바닥을 대구르르 굴러가는 그 소리가 그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손주 은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탁 놓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화끈거리는 두피를 더듬자 힘없이 뽑힌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에 묻어나왔습니다. 아들 민호가 며느리를 세게 밀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은준이가 제 옆으로 달려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을 짚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그 소리는 제 안에 무언가를 영원히 잠가버리는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시뻘게 부어오른 두피가 보였습니다. 그 상처를 저는 똑똑히 제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다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내일 당장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알았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며느리는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낡은 공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다. 은준이가 내 앞에서 울었다. 내 안의 문이 닫혔다. 이제부터 눈물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우겠다. 사람은 상처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는 가족의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욱신거리던 두피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그만 상처였지만 그 안엔 지난 몇 년간 소리 없이 멍들었던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머리를 쓸어 넘기려다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웃음도 온기도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허락도 없이 늙어버린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증명해야겠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 은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할머니 병원 좀 다녀오려고. 많이 아파요? 아니, 조금 금방 다녀올게.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웠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제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머리를 다쳤습니다. 제 이름을 종이에 적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저 혼자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제 머리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어디 부딪히셨어요? 그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잠시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넘어지신 겁니까? 그 순간 목이 턱 메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돌덩이가 가슴에서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말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하시겠군요.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잉 마이너스하고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기계음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종이가 제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의심 없이 믿어주었다는 사실 하나가 지난 세월에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저는 병원 근처 찻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진단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두피 타박상 및 염좌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진료받았음을 확인함. 몇 줄 되지 않는 그 글자들이 제 삶의 첫 번째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예민해서 나이 들어서가 아닌 이것은 명백한 상처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바쁘게 걸어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목이 조금 풀렸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진단서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저만의 비밀 무기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미애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정기 검진 좀 받고 왔다. 그러셨구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이따 먹으마. 며느리는 더는 묻지 않았고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진단서를 낡은 공책 옆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 주었다. 나를 숨기고 살았던 시간이 끝났다. 사람이 강해지는 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는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 싸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부터 진짜로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소리 없이 제 방을 나섰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애는 안전을 위해서라며 현관문 바깥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스마트폰으로 밖을 다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던 그 카메라가 오늘 밤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가끔씩 태블릿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던 모습을 어깨 너머로 본 기억이 있었죠. 태블릿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유기 아래쪽에 며느리가 무심코 붙여둔 작은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 보안 1234. 허술한 그 글씨가 제게는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화면에 우리 집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기계는 다루는 게 서툴렀지만 날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저녁으로 시간을 돌렸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는 집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카메라는 현관문 바깥만 비추니까요. 저는 실망하지 않고 그날의 폭풍이 끝난 직후의 시간으로 화면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희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애가 헝클어진 머리와 상기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쥔 채였죠. 아마 아들과의 다툼을 피해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복도를 서성이며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그날의 상황을 격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하며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아니, 글쎄, 어머님이 내 말을 무시하잖아. 라고 말하듯 허공에 손을 휘젓더니 순간적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아래로 끌어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신이 제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폭력을 스스로 복도 한가운데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의 장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폭행 직후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재현하는 모습은 그 어떤 증거보다 명백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 재생되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여 녹화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에 영상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롯이 제 힘으로 진실을 손에 넣은 겁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휴대폰이 이상하리만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이 영상이 대신 싸워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바람 쐬러 좀 걸었다. 며느리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한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받아온 진단서 옆에 밤새 제 손으로 확보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머리핀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제 상처, 그날의 증거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 그때 제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해준 법률 상담소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상담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낼 전문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밤이 되자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 민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또 이상해? 자꾸 혼자 밖에 나가시고 뭔가 숨기는 사람 같아. 엄마가 뭘 숨겨? 그냥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아니야,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그냥 조용히 참고 계셨는데 요즘은 그 눈빛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화면 속에 모든 것을 남긴다. 내일 드디어 법률 상담소에 간다.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해 세상에 내뱉는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소리 없는 언어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배우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휘영청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저 법이 말하게 하겠다. 저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법률 상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안에는 진단서 한 장, 영상이 담긴 제 휴대폰, 그리고 그날의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정분이님 맞으시죠? 단정한 모습의 이진명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진명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단서를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두피 타박상 및 염좌, 그리고 제 휴대폰을 건네받아 제가 밤새워 녹화했던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복도가 나타나고 잠시 후 며느리 미애가 격분한 채 자신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모습이 나오자 변호사님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영상에는 소리가 없군요. 혹시 그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맨날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은준이가 먹고 싶다고. 그러자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맨날 제 신경을 건드려요. 그걸 본 손주가 울면서 봤고요. 그날의 모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고통을 세상이 알아준 것만 같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진단서도 있고 가의 사실을 스스로 재현하는 영상과 일관된 진술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종이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집을 팔고 올라온 첫날부터 냉장고의 경계선, 외면당했던 생일날, 그리고 마침내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진명 변호사는 제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아드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놀라서 며느리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기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소요? 네,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경찰서에 함께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후에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네, 증거가 명확하니까.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권리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담소를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비춰주는 온기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미애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볼일 좀 보고 왔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났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법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진실은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날 제 목소리를 법이라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진명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선 공기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정분이님 맞으시죠? 담당 형사님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가니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진명 변호사님이 제 옆에 앉으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형사님이 컴퓨터를 켜고 물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오고 갔던 대화부터 며느리 미애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형사님이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그리고 제 휴대폰에 담긴 영상이었죠. 증거가 명확하군요.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요? 네, 폭행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이진명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검찰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재판이 열리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안전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시간을 최소화했고 식사도 따로 했죠.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미애가 기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구둣발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시간이 아주 느리게 마치 멈춘 것처럼 흘렀습니다. 저 멀리 복도 반대편 의자에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날 우리의 눈길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이진명 변호사님이 조용히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명확하니 진실이 어머님 편에 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우리가 차례대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고단 1720, 피고인 미애, 피해자 정분이. 그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검사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습니다. 증거로 진단서와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재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법정 앞모니터에 재생됐습니다. 소리 없는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격분하여 자신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맞습니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화가 나서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70의 고령이고 피고인은 38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판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6개월간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마침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종소리가 울리듯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도 분노도 아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패정합니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을 비췄어요. 그 순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손이 조금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이진명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자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됐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 동안 나는 대체 뭘 한 건지 정말 면목이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아들 민호가 끝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새로 얻은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묵묵히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죠. 엄마, 여기서 부디 편하게만 지내. 그래, 고맙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연락하고.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제 숨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창문을 여니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옷을 정리하고 제 손때 묻은 부엌 살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죠. 그러다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향집 문패와 그날의 머리핀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패를 현관문 안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제 집의 문패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만의 일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직접 끓인 구수한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습니다. 고향집 텃밭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추 몇 포기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니 비로소 제 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싹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정분이. 어느 날 저는 동네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으니 참으로 오랜만에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더군요. 어머님, 머리가 많이 상하고 자랐네요. 미용사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자랐죠. 그동안은 거울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주 짧게, 그리고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귓가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힘없이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지난 시간의 아픔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참 낯설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나니 미용사가 묻더군요. 어머님, 머리핀 하나 꽂아드릴까요? 네, 그럼요. 저는 가방 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머리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의 상처이자 제 결심의 증표였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죠. 미용사가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꽂아주었어요. 거울 속에서 반짝이는 머리핀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미용실을 나서니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 그 모든 평범한 소리들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주 은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당연히 되지. 할머니가 우리 은준이 좋아하는 김치전 부쳐놓고 기다릴게. 진짜요? 와, 신난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손주 은준이가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작지만 할머니한텐 여기가 궁궐이야. 저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 냄새 진짜 좋아요. 할머니 냄새예요. 그래. 어서 와서 많이 먹어.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전을 먹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편안해 보여. 응, 아주 편안하고 좋다.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그때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됐다. 지난 일은 묻어두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등을 꼭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은준이가 김치전을 오물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행복한 거죠? 응, 우리 강아지 덕분에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그 말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아들과 손주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제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 내 머리에 머리핀을 다시 꽂았다. 이제 이것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증표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다시 정분이로 산다. 사람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더 단단하고 위대한 건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지난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기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걸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제 작은 방의 불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의 빛이었어요. 머리핀을 가만히 만져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제 서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밀 서랍장이었습니다.